안전 채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재난과 안전, 건강과 안보 등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담아 모두가 안심하는 그날까지, 온 나라가 안녕할 때까지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장혁진입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조금 흐렸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는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리셔도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 대구는 27도로 어제보다 7도 정도 높겠습니다. 강릉은 특히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5도 이상 높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주말에는 평년 기온의 10도 정도 웃돌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제부터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황사가 계속 날아오고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그대로 지나겠지만 일부가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내리던 비는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풍랑특보도 전부 해제됐는데요. 대부분 지역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도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포항의 파고 1m, 속초에서는 1.5m로 높겠으니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포항 보겠습니다. 1m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바람은 초속 4m 안팎으로 해상 활동에 무리 없겠지만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구름 많은 하늘이지만 비교적 맑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초속 1m로 거의 느껴지지 않겠습니다. 인천 해무 CCTV입니다. 인천의 해왕도 평화롭겠습니다. 하지만 화면 보시면 바다 안개가 유입된 모습입니다. 가시거리 확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군산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군산은 오전 9시 이전에 고조가 한 차례 나타난 뒤에 오후 4시경 597cm까지 다시 한번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산에서 침수주의 내려지겠습니다. 오후 9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침수 가능성 있으니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여수해만에서 오후에 2번의 최강요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1시 50분경 1노트, 오후 7시 50분경 0.9노트의 세기를 보이겠고요. 유향은 남쪽 썰물과 북쪽 밀물대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서해안 연평도 동방해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25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며 26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연결해 보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익숙한 풍경이죠. 부산 수영구의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부산은 오늘 어제보다는 기온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깥 활동하실 때 수분 섭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경남 거제의 여차항입니다.
앞서 바다 소식 보셨습니다만 좀 바다에는 별다른 특보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구름도 없고 좀 잔잔한 물결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선도 한 척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4월과 5월 남해는 삼치와 농어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오른쪽 아래에 횟집도 보이고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강원 평창의 대관령 보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5월이면 철쭉이 만개하는 곳인데 지금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좀 서늘하긴 합니다만 기온이 오르면 장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충북 청주의 무심천이죠. 청주의 명물 가시고기 다리 보고 계신데요. 오늘 청주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큰 일교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일수록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곳은 제주 서귀포의 마라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남단 섬이죠. 쪽빅바다라는 말은 이런 풍경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말 날씨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CCTV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교통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돼 있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오후 12시 43분 12번 무안 광주선에선 사고가 한 건 발생했습니다. 무안 방향으로 문평 나들목 부근에 위치한 문평 3터널 내부인데요. 전차로에 걸쳐서 다중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고 차량의 파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죠. 현재 전면 차단 중이라 정체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무안 광주선 이용해 무안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수도권 주요 노선들은 돌발 상황 없이 대체로 무난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평소 같은 시간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60번 서울 양양선의 정체가 눈에 띈다는 점인데요. 날이 좋아서 드라이브 가는 분들이 많으신 건지 양양 방향 정체가 남양주부터 서종까지 이어집니다. 곳곳에 작업 구간도 많습니다. 35번 통영 대전선 상황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통영 방향으로는 산내분기점부터 남대전 나들목까지 1차로를 막고 작업하면서 2km 구간 정체가 따르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미리 해서 조심히 통과를 해주셔야겠고요. 충청권 내의 경우는 1번 경부선도 이렇게 황간 나들목 부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터널 내부까지 1, 2차로가 막혀 있어서 보다 더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 진입해서는 오산 부근에서 먼저 속도가 떨어지는데 여기 역시 전방 4,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다는 점 참고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도심 들어서는 길은 오늘도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부터 반포까지 브레이크 밟습니다. 백번고속도로 경기 서쪽은 양방향 송내 부근 통과가 어려운데 판교 방향은 한 번에 5km 구간 브레이크를 밟고요. 경기 동쪽은 강일 부근에 이동량이 조금 많긴 하지만 양방향 모두 큰 무리 없이 통과 가능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앞서 양양 쪽으로 서종 부근에서 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체 구간 속 반대 서울 쪽 화도 부근 작업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가 주행 중인 차로보다 더 수월한 차로를 보면 차로를 변경해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다만 그 수월해 보이는 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라면 그 마음을 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토요일 경부선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버스 전용 차로제의 시간과 구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형 소방사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송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OLED 패널 화합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화재 진압 1시간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이 불로 공장 직원 1명이 작업실 인근에서 옷에 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핸들 아래쪽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엔진룸 내부 운전석 측 전기 배선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모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에는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정류장 쪽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2명 등 총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엘리베이터 업체 직원이 점검 중 와이어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와이어를 절단해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조 대상자 30대 남성은 손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안전 안내 문자 보시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오늘 오전 11시 18분에 보낸 문자입니다. 강서구 주민인 박영수 씨를 찾습니다. 84살 남성분이십니다. 키 164cm의 검정 빵모자, 검정 잠바, 그리고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검정 바지 차림에 검정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문의는 182번으로 연락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역시 서울경찰청이 오늘 오전 9시 50분에 보낸 문자입니다. 동대문구에서 배회 중인 윤귀태 씨를 찾습니다. 80살 남성분이시고요. 키 160cm의 검정색 상하이, 회색 조끼 차림이고 검정색 전기 자전거를 타거나 끌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역시 문의는 182번입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와, 50층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느낌이 다르네. 불이 났다고요?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아니, 엘리베이터라뇨. 안녕하세요. 주간안전통신문 김켈리입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 있을 때 불이 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죠? 계단, 엘리베이터, 어떤 건물에 있느냐에 따라 대피 방법은 다른데요. 오늘은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초고층 건물이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를 넘는 건축물을 뜻합니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도 한참을 높이 바라봐야 할 정도로 높은데 그런 30층 아파트도 1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200m가 되려면 그 아파트 두 채를 세로로 붙여놓은 것과 같은 굉장한 높이죠. 1931년에 건설된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상 102층, 높이 381m나 돼 세계의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뒤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초고층 빌딩이 많이 지어져 현재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는 828m나 되는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완공된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555m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고층 건축물은 총 127개 동이나 되고 그중 80층 이상인 건물이 5동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고층 건물 내 고층에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 10월 1일 해운대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가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초고층 화재 사고로 기억하실 텐데요. 다행히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부상자만 5명이 발생했지만 화재가 커져 불길이 38층인 최상층까지 올라갔고 워낙 건물이 높아 소방차가 닿지 않는 등 불길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아 화재 진압 상황을 뉴스로 지켜보는 내내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강풍으로 인해 33층 건물의 외벽 전체로 불이 번져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소방 헬기까지 투입해 화재 발생 15시간 40분 만에 진화했고 93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나 중상을 입을 정도로 아찔한 화재 사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기본적인 소방시설 외에 피난 안전구역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50층 이상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화재나 지진 발생 시 1층을 통해 외부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피하는 곳인데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배연 설비, 방재센터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 및 통신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고 해요. 내부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되어 있고 특별 피난 계단과 연결돼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해운대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 이후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준초고층 건축물도 피난 대피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초고층 건물에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고층 건물을 이용할 때는 피난 계단이나 피난 엘리베이터, 안전구역 등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지상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면 계단을 이용해 피난 안전구역으로 가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고요.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전 등의 위험 때문에 보통은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초고층 건물에 있을 경우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비상 전원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해요. 다만 비상용 엘리베이터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대피할 때는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건이나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하는데 가능한 수건을 물에 적셔 유독가스가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최대한 자세를 낮춰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문을 열어야 한다면 손잡이 부분을 손등으로 먼저 접촉해 온도를 확인한 뒤 열어야 하는데요. 만약 문 뒤로 불길이 존재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산소가 유입해 순간적으로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건물과는 조금 다른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초고층 건물에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잘 기억해뒀다가 안전하게 대피해야겠습니다. 언제나 불조심 기억하시고요. 안녕!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보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죠. 국방과 국제정세 얘기 나눠보는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기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주를 다녀오셨다고. 예, 예. 호주는 그러면 거기 날씨 엄청 좋죠? 날씨가 우리하고 조금 거기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예. 그런 절기죠. 예. 우리하고 날씨가 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어떤 일로 가셨습니까? 그 용산에 있는 서울 용산에 있는 우리 전쟁 기념관이 호주의 전쟁 기념관을 상당히 벤치마킹을 했어요. 건물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 방법도. 그래서 제가 직접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방문해서 전시하는 그 방법의 변화 또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걸 그 참관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호주가 그 참전 용사들이 많다고 들어서 6.25 때 참전했었던. 그렇죠. 그러면 호주도 6.25 때 좀 희생을 많이 했던 그렇죠. 나라죠? 많이 희생했죠. 300여 명 이상 희생을 했고 호주가 우리가 대양주에 있는 호주가 전쟁과 좀 무관한 나라, 이웃의 어떤 호주를 위협하는 나라가 없어서 전쟁과 무관한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번 호주를 방문하기 전에 공부를 해보니까 네. 1901년에 독립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만 6만여 명이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뒤로도 세계 평화유지활동에 베트남전부터 해서 거의 다 참가를 하고 특히 오늘이 안작데이입니다. 오늘이 안작데이인데 호주와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의 현충일 같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걸 안작데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전쟁기념관에서 한 20개국 대사들 또 여기가 참가한 오늘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안작데이를 보면은 칼리폴리라는 지역이 튀르키예에 있는 옛날 터키라 하죠.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이스탄불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공격을 하다가 한꺼번에 13,000명이나 전사하는 그런 호주와 뉴질랜드 굉장히 큰 희생이 생겼던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걱정이 없는 나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외부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호주가 그 이라크나 중동에서 전쟁 났을 때도 파병도 많이 보내고 그렇습니다. 희생도 많이 하고 어떤 좀 그렇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그런 책임을 좀 하려는 국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호주가 시드니가 일본 잠수함 공격도 받았어요. 또 포로로 한 1,000명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가서 가다가 그게 또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그 배가 가라앉아서 1,000명 정도가 일시에 죽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전쟁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저게, 회장님께서 예, 참석하신 행사라는 매우 거죠?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예. 저게 매일같이 호주 전쟁 기념관에서는 오후 5시에 우리말로 하면은 그 마지막 지침 나팔 군에 가시면은 자기 전에 그쵸, 병사들이 그쵸. 자기 전에 예고하는 지침 나팔이 불고 예. 이제는 편히 쉬라고 이제 나팔을 부르는데 마지막 지침 나팔 라스트 포스트라고 영어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5시 행사를 하면은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저도 이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추모 시설에 헌화를 했는데 옆에 참석한 분들을 보니까 미국 백악관의 역사위원회 위원장 또 해병대 저희 회장님이시죠? 중장 그 중장에서 꽃을 헌화하고 이제 묵념하는 모습 하는데 그 장소에서 그 매일같이 호주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병사의 유명인사만 프로파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사한 병사의 언제 태어나서 어느 부모님 누구로부터 언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군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순직했다 이런 부분을 쭉 길게 설명을 해요. 그 설명하고 국내의 참석자들이 저렇게 헌화하는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호주를 방문했을 때 또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나이를 보니까 92세, 93세 이렇게 되는데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한국전쟁 때 몇 살 때 참전했느냐 17살, 네. 18살 이렇게 갔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 병사들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18세가 많아요. 아직도 살아 계시는 분들이 그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고 뉴질랜드에서 몇 분 만났고 호주에서 몇 분 만났는데 거의 이제 90대 초반을 넘겨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17, 18살 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가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 이 가슴 먹먹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저렇게 군인에 대한 존경 문화 또 어떤 이제 유가족들을 좀 챙겨주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안보를 또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700만의 호주, 1901년에 독립한 호주가 앞으로 그 100년, 200년 안에 세계적인 대국이 국제정세 주도하는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사회 모두가 이렇게 존경하는 그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기념관을 개보수를 하는데 5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그래서 이 5천억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물으니까 의회든 국민이든 사회가 이런 전쟁 기념 사업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 초당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보수하는데 그 5억 달러, 그 5천억을 이렇게 해서 보수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수하는데도 5천억을 내서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그런 문화가 네. 그런 정신 문화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좀 군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을 기리는 문화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좀 그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저 자신부터 많이 배웠고 또 저 자신 또 좀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호주 다녀오신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 방산업체를 해킹해서 정보를 좀 탈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업체가 하필 우리 그 신형 무기죠. 천무, 천궁 등에 쓰이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이거 우리 무기의 핵심 기술이 탈취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의심할 의심을 수밖에 수 있습니까? 없죠. 네. 북한에는 한 7천 명으로 구성된 그 해킹 부대가 있어요. 네. 그 해킹 부대가 이번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킹 사건에 연루됐던 일이 많았죠. 네. 이번에는 우리 방산업체, 주요 부품업체를 해킹을 해서 기술을 탈취할 때는 흔적이 발견됐다는데 사실 그 피해를 받은 해킹 공격을 받은 회사는 우리가 국가가 이걸 조사하기 전에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사이버 전력 이런 최고 취약점이 이제 방어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헌법 정신과 여러 가지 국내법에 의해서 이 공격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것을 통제하는 국내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해킹을 목적으로 그 부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 해킹에 대한 방어망이 뚫렸을 수도 이거 뚫린 거죠, 사실. 뚫렸죠. 네. 뚫렸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저도 의정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정보원과 또 여기에 따른 전문 기관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국정원이 가진 조금 흑역사, 부정적인 일 때문에 요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조금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이 이 산업통상부라는 산업자원부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북한 해킹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기관들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이 정말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술 탈취되면은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럼요. 특히 군사 기술 탈취되면 바로 방어 기술 탈취되면 바로 공격 기술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 일대 경각심을 가지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이 이제 핵 반격 훈련을 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핵 반격. 뭐 공격이 있으니 반격을 했다는 이런 프레임을 거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지금 합동 공중 훈련을 최근에 했어요. 그 부분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핵 공격 훈련이다. 이렇게 나쁜 프레임을 걸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수단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23일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훈련했는데 이게 극초음속이라 그러죠. 북한 스스로 발표에 따르면은. 그래서 핵무기를 좀 더 소형화하면은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구경의 크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방사포가 되게 크기가 300mm 이하였거든요. 보여줬던 게 122mm, 240mm 포의 직경이죠. 그래서 이번 300mm가 아니고 600mm 어떤 방사포,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극초음속, 마 5.5 이상의 극초음속이고, 또 사거리가 한 350km 내지 400km 추정되는 이 부분은 평양에서 우리 부산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됩니다. 물론 560km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전방으로 추진해서 하면은 그렇게 가능한 거리가 되고, 또 무서운 것은 이 방사포 발사의 수단이 발사대가 테일 방식을 해서 고정 발사대가 아닌 이동형 발사대를 쓴 거죠. 그래서 북한이 뭐 우리의 방어 훈련, 한미 방어 훈련을 핑계로 핵을 좀 더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우리에게 요격되지 않는 무기 체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번에 쓴 용어를 보면 핵 방아쇠 체계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게 작년 3월에 처음 나왔던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의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핵무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미국 대통령 옆에 수행원이 들고 다니는데 그게 가방에 그 핵 버튼이 있다. 그걸 누르면 핵을 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있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핵 버튼을 북한식으로 조금 바꾼 게 이제 핵 방아쇠, 핵의 운용 체계입니다. 핵의 종합 운용 체계를 북한식 용어로 핵 방아쇠를 용어를 쓰고, 이 방아쇠라는 건 뭡니까? 방아쇠는 손을 갖고 있는 건 당기면 되는 거죠. 약간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김정은이 항상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도 있고 수단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로서 핵 방아쇠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냥 말하면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그 막 핵 보톤을 갖고 있는데, 일부러 그런 위협적인 핵 단어를 융합 써서? 체계, 이것을 이제 핵 방아쇠라는 말을 만들어서, 조어를 만들어서 그 뭐 핵 능력을 과시하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작년 3월에는 KN-23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발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했던 게, 보통은 이 4개의 그 그 하나의 그 발사대에서 4개를 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넉 대의 발사대에서 하나씩 쐈다고 해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발사 목적이 조금 북한식의 또 목표가 있었겠죠. 그렇게 지금 초대형 방사포는 이게 2열, 2개의 열에 이제 5개의 이렇게 발사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연속 발사를 하면 1분에 40발소로 연속 발사를 하지 않고 4대의 텔 발사대를 갖다 놓고 그것을 그 텔 하나하나가 운용되는 실험을 했는데, 운용이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성공했다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리, 또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으면 이걸 요격하는데 한 40km 이하의 고도만 잡을 수 있어요. 이번에 어떤 보면 98km 고도, 350km 사거리, 이런 자체의 어떤 훈련 목적이기 때문에 4대의 발사대를 갖다 놓고 연속 발사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4개의 테일 기능을 점검하고 과시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또 위치를 보면은 김정은 창간 하에 했는데 평양 주변에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동시켜서 테일을 이동시켜서 발사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략적인 운용 방식이 있는데, 그 실험 목적이 있는 거죠. 발사 목적이.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방사포 연속 발사 다련장이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연속으로 한 개의 발사대에서 포를 5개 정도 달아놓으면 이걸 연속으로 발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실험인데, 그 연속 발사 실험하는 거고, 이건 다 4대의 테일에다가 한 대씩 맞는가 실험했고, 그 사거리와 또 속도, 그 마 5를 넘는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실험했는데, 북한식 발표에 따르면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말로 이스칸데르가 중동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이스칸데르라 그래요. 그렇죠. 알렉산드를 그래요? 이스칸데르라 그러는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고도를 이렇게 일정하게 안 가고 조절하고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그렇죠. 요격을 피해가려고. 속도도 이렇게 빨리 갔다 늦게 갔다 조절하니까 이제 회피 기동한다 그러죠. 배터리 같은 요격하는 미사일 날라오면 이것을 회피해서 하기 때문에 요격 불가능한 미사일이라 이렇게 러시아가 아이디어를 내서 90년대부터 러시아가 개발했고, 그 기술을 북한이 조금 이전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요격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 요격
능력에 요격 능력을 피해서 운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자꾸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그렇게 북한의 무기 기술 수준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개발되는 거 보고 요즘 도발되는 수준을 보면 확실히 북한도 어떤 좀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회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실제 좀 위협이 될 만한 위협적이죠. 네. 위협적이죠. 그 북한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2006년 이후로 3년 주기로 이렇게 핵무기 개발 실험을 했는데 뭐 2017년 이후는 안 했지만 그 계속해서 개발하고 특히 이 핵무기는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운용하는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투발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투발 수단, 우리의 요격을 피해서 그 다양한 투발 수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극초음속 빨리 가고 또 이것을 고도를 좀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요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우리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맘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만 미사일 자체가 계속해서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우리 군 방어 체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도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공중 합동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그 필요할 경우에 북한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점검하는 그런 훈련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어서 발사가 임박한 순간에 여러 가지 발사 기지, 발사 시설, 또 그 폭격기 뜨는 할주로 파괴 이런 데에 대한 킬체일 능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도 발사오는 것도 요격하는 능력을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 40km 이하의 고도만 잡기 때문에 좀 더 고고도, 중고도의 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요격 기술을 계속해서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 좀 새로운 형태의 한미 연합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뭐 이게 명칭도 바뀌었죠. 뭐 키리졸브 훈련, 뭐 독수리 훈련 이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 새로 그 했었던 한미 공동 합동 훈련, 한미 우주 통합팀의 연합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 좀 앞서 했던 우리가 팀 스피릿 이후로 쭉 한미 연합 훈련 3월 초에 했던 그 훈련이 아니고는 또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또 우주를 고려한 그러한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약간 좀 이름은 좀 거창해 보이는데. 그게 그 훈련 내용은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의 그 한국과 미국의 공군 전력을 결합시켜서 효과적으로 반격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얘기인데 지금 전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처음은 그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 건물 폭격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란이 여기서 또 반격을 했고 이스라엘에다가 드론 수백 발, 뭐 미사일도 발사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반격을 했어요. 점점 그 어떻게 지금 전황 보십니까? 그래서 뭐 중동이 조용한 날은 없었어요. 지금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치열한 전쟁이 또 비극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제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전쟁은 전면전이죠. 4번의 전면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중동 국가들 간에 4번의 전면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면 하는 어떨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죠. 미국이라든지 나토 국가들도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전면전으로 확전될 그 가능성 현재로서는 조금 이스라엘이 이라크 영사시설 공격하고 그 이란이 거기에 반격하는 이런 어떤 규모와 또 내용 후속 조치로 봐서는 지금 순간까지는 전면전으로 진행을 서로가 절제하고 있는데 언제 전면전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북한의 좀 동향을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 윤정호 대외경제상 일행이 이란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란, 러시아, 북한 이렇게 삼각공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각공조까지는 제가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의 어떤 협력이 좀 공개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인데 이란하고 북한은 특별한 협력 관계에 있어요. 2010년도가 아니고 1980년대부터
이란은 북한에 대해서 좀 미사일 기술을 좀 전수받았군요. 그렇죠. 전수받아 수입하는 그런 입장이고 북한은 우주 기술은 또 이란이 좀 앞서요. 북한이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우주 기술을 조금 위성 기술을 조금 협력을 구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 북한이 방문단은 대협력상이잖아요. 우리 같은 대협력상이 갔는데 이 경제인이 갔는데 경제 쪽에 조금 협력을 구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북한이 극도의 경제난 때문에 외국 공관들을 폐쇄하고 외교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서 예비하고 숙박비 아끼려고 외교 활동을 굉장히 자제했는데 이제 그 단체를 끌고 이란으로 갈 때는 이제는 외교 활동을 정상화할 만큼 그 체제의 어떤 유지 비용이 확보됐다. 이게 러시아라든지 또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좀 많은 체제 운영 자금이 확보된 모습의 하나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베이스를 깔고 이란의 대무역상이 이란에 가서 또 추가적인 경제 협력을 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 말고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측에 그 재래식 무기를 그렇죠.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전해주셨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어떻게 보십니까? 전황이 초기에는 러시아가 막 일방적으로 진격하다가 우크라이나의 반격, 잘리스키 대통령의 결기 속에서 이게 다시 우크라이나가 많이 회복하다가 지금은 또 전황이 바뀌어갖고 러시아가 전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제2도시까지 위협할 정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서방의 지원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데 서방의 지원이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불리한 전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 지원을 결정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는 그 군사 지원이 현실 전선에 들어오기 전에 좀 더 우크라이나를 조금 압박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종전을 끌어내겠다는 이런 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세요. 그렇죠.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 또 진영 대결을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중동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바로 한반도에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났을 때 남북 분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볼셰비키 혁명이 결국 우랄 산맥을 넘어서 북한까지 오면서 우리가 남북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단되는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에서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전황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물론 안보 전문가들이 면밀히 그 동향을 살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치고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우리 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이제는 뭐 완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중동 전쟁이 되면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매기겠죠. 지금 또 유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 또 번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그 국제 전쟁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좀 좋은 행사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어린이날에 그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보낼 좀 기부금 모금 행사 한다고 들었는데 좀 행사 내용이랑 취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이제 보면은 일을 4가지를 합니다. 전쟁기념관을 운영하고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아카데미 일을 하고 또 공공외교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 박물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750명씩 하루 입장시킬 수 있는데 30초도 안 돼가 부킹이 완료되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다른 박물관과 다른 단체,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에 전쟁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부 모금을 하는데 마침 우리 KBSN에서 그 좋은 행사에 같이 하자 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어린이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뭐 우리 역사 속에 있던 홍익인간 정신 또 전쟁의 교훈 또 지도자적 마인드를 갖게 하고 남을 돕는 마음도 한번 체험하도록 하는데 많은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좀 행사 취지가 정말 좋은데 좀 많은 좀 참여도 있으면 좋겠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동네 현장 핫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대전 동구로 가보도록 하는데요.
자율방재단장이신 최명준 단장님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대전 동구 자율방재단에 관해서 언제 발족했고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이곳 대전 동구는 원도심 지역으로서 신도시에 비해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점차적으로 아파트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주변과 선화동 일대에 도심 융합특구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계기가 되어 낙후된 원도심 지역 개발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 자율방재단은 2008년부터 대전시 조례로 인해 자율방재단이 발족되어 대전시 5개구로 활동을 계속하다가 2021년부터 동단위로 세분화되었는데요. 이때 동구 자율방재단 단장직에 출마하여 16개 동으로 찾아가는 투표에 의해 당선되어 제3대 단장직을 지역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동구청 7층 대회실에서 발대식 이후로 동구는 16개 동에 15명에서 20명이 대원으로 구성되어 총 2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대원으로서 촘촘한 인원 구성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명준 단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대전 동구 자율방재단, 그동안 어떤 활동하셨고 특별히 보람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보람 활동이라면 2022년 7월 20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자율방재단과 업무 협약을 세종시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9일 자매마을인 청양군 수해지구와 부역 은산마을에 폭우에 밀려 흘러온 쓰레기 제거와 하천 봉구 복구 공사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청양 지역 수해지구 봉사활동으로서 폭우로 인해 애써 가꾼 고추밭이 물에 차 고추 탄저병이 발생하여 수확 한 톨 거두지 못하고 한해 농사를 망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청양군 정남면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다른 농사로 대처할 수 있게 고추밭 철거 공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청남면 농민들이 고추밭 피해는 물론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넘어진 담벼락, 산사태가 가져다 놓은 흙더미 등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민들이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돌아와야만 하는 방재단이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8일 관내동 주민이 폭우로 인해 집 뒷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소사가 밀려 주택 뒷마당을 덮쳤다는 소식을 듣고 비상체계망을 동원하여 방재단 40여 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살펴보니 다행히 집안으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겁에 질려있는 주민을 위로하고 밀린 토사를 바다에 담아 죽대를 쌓아 피해 복구 공사를 하였습니다. 네, 아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연초에 연간 활동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 개빙기 시에는 빗발 끌면 위험 지역과 불안정한 축대와 재개발 지역 빈집이 위험한 담장 등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 태풍을 대비하여 낙엽이나 담배 콩수 등 또한 쓰레기 등으로 막혀버린 하수구 면허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가 지역이나 마을 골목길에 하수구 냄새를 이유로 덮어놓은 덮개 제거 등 장마철 기상특보를 예의 직시하면서 각동 단위별 자율방재 단원들은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비상대기를 하며 매의 눈으로
운동내를 주시하며 장마와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시에는 거리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 나눔 활동으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시에는 여전히 관문인 대전역과 대전 시민의 애원이 담긴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동부 복합터미널 등의 대전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방역 및 거리 정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자율방재단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과 수해 침수 발생을 대비한 양수기 사용 방법 교육과 그 밖에 재난 관리 적용 단계로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고 대전 시민과 동구의 주민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주민들에게 바람은 수고한다는 한마디면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유비무한이 정신으로 그늘진 곳, 아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좁은 곳에 항상 동구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네 지킴이가 되어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꿋꿋이 방재단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자율방재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희조 동구청장님과 안전조각과 과장님 담당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내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하고 계신 방재단은 여러분께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동구 자율방재단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동구의 최명준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번에는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캐스터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재 고속도로는 점심시간대에 접어들며 교통량은 많지 않은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데다가 식후에 주행하신다면 졸음운전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졸음의 또 다른 말은 침묵의 살인자니까요. 눈꺼풀이 무거울 땐 고속도로에 마련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색 수월 구간과 노란색 서행 구간이 대다수입니다. 교통량은 송내 나들목과 양재 나들목 등 꾸준히 이어지는 구간에서만 짧게 살펴지고요. 일부 구간은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도 부근 양양 쪽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나들이 정체가 짧게씩 살펴지기도 합니다.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2번 무안 광주고속도로 무안 방향으로 문평 부근 1, 2차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터널 내부 사고라서 진입 전부터 이렇게 꽉 막힌 정체 행렬이 이어지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고요. 작업 구간도 많습니다. 251번 호남지선의 경우 대전 방향으로 논산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작업하면서 일대 1km 구간이지만 속도 많이 줄이겠고요. 충청권의 또 다른 작업은 35번 통영 대전선에서 살펴집니다. 통영 방향으로 산내분기점에서 남대전까지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이어집니다. 우선 충청권에서는 황간터널 부근 1,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터널 내부까지 차로가 통행에 불편이 이어집니다. 도로전광 표지까지 활용하시면서 주의운전 필요합니다. 같은 시각 수도권 오산 부근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부 동탄터널까지 4차로와 5차로가 막혀 있는데 이 구간 정체도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해 볼까요? 55번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남원주 일대는 양방향으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춘천
대전 쪽과 부산 쪽 모두 짧게씩 속도를 줄입니다. 상춘객 행렬이 이어지는 봄철엔 더욱더 안전운전에 힘쓰셔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북천안 부근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갑작스럽게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제는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과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마련된 제도니까요. 평일과 주말 운영 구간 주행하신다면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 대구는 27도로 어제보다 7도 정도 높겠습니다. 특히 강릉은 어제보다 15도 이상 큰 폭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제부터 내몽골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황사가 계속 날아오고 있어 오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그대로 통과하겠지만 일부가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7도, 부산은 23도로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